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밤 지방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던 아빠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죠. 졸음운전이었습니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을 때 아빠의 심장은 이미 과로로 멈춰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윤아는 그 소식을 새벽 2시에 들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경찰이었죠. 살아있으면 보호자를 찾지 않습니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 보호자를 찾죠. 유나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빠를 만난 곳은 병실이 아니라 영안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 위에 누운 아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유나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공장에서 대리운전 핸들 위에서 닳고 다른 손이었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영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유나는 계속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향년 49. 세상에 딸 하나 남겨두고 너무 일찍 떠나버렸죠.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장례식장 입구를 훑고 지나갔죠.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방 공장에서 묵묵히 일만 하셨으니까요. 그나마 온 사람들도 공장 동료 몇 명과 동네 아는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아빠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죠. 사진 속 아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죠. 조문객들이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와닿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에는 납덩이가 얹힌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새엄마 최영순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밥은 다 차렸냐고 묻더군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영수는 그 말만 남기고 휙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더군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빠를 사랑한 적이 있긴 한 걸까? 아니, 애초에 사랑 같은 건 없었겠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장례식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마저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에는 육개장 국물 냄새와 정적만이 남았죠. 유나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을 때 새엄마 최영순이 다가왔습니다. 상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장례식이 아니라 평범한 날인 것처럼요. 최영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유나는 불안한 예감에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죠. 아빠가 죽었으니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말. 더 이상 먹여 살릴 의무가 없다는 선언. 유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2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유나가 갈 데가 없다고, 아빠 짐 정리도 아직 못했다고 말해봤자 소용없었죠. 최영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아빠가 남긴 게 빚밖에 뭐가 있냐고. 장례 비용 다 자기 돈으로 치렀다고. 그러니 당장 나가라고.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돈 계산부터 하는 저 사람이 정말 12년을 같이 산 가족인 걸까요?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해봤습니다. 방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하지만 돌아온 건 소금 세례였습니다. 최영순이 주방에서 굵은 소금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유나를 향해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꺼져, 아비 잡아먹은 년이. 하얀 소금 알갱이가 유나의 얼굴과 상복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가웠습니다. 눈에 들어간 소금 때문인지 아니면 서러움 때문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의붓딸한테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는 게요? 유나는 장례식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얇은 상복 사이로 파고들었죠. 손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아빠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낡은 폴더폰뿐이었습니다. 그게 유나가 가진 전부였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장례식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최영순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마치 유나의 앞날처럼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척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외가 쪽은 아예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친구들에게 손 벌리기도 민망했습니다. 다들 학교 다니느라 바쁜데 갈 곳 없는 친구를 재워줄 형편이 되는 애는 없었죠. 유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1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10살이 되던 해 아빠가 재혼을 했죠. 새엄마 최영순이 처음 집에 들어오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아빠는 혼자 어린 딸을 키우기가 힘들었던 거죠. 지방 공장에서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만 서울에 올라올 수 있었으니까요. 10살짜리 아이가 일주일 내내 혼자 지내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혼을 결심했던 거예요. 딸에게 누군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죠. 새엄마는 처음 몇 달만 친절했습니다. 아빠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얼굴이 싹 바뀌었거든요. 처음엔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밥을 따로 먹게 하고 용돈을 뺏고 집안일을 시키고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을 굶기기 시작했죠.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엄마는 자기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유나에게는 물 한 컵도 주지 않았어요. 어린 유나는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손바닥으로 뺨을, 그 다음엔 빗자루로 종아리를, 나중엔 이유도 없이 주먹이 날아왔죠. 유나는 맞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아파서 우는 것도 참았어요. 왜 참았냐고요? 새엄마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최영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너 죽어. 그리고 덧붙였죠. 아빠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내가 쓸데없는 말 하면 아빠 쓰러져. 그럼 내 탓이야. 어린 유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주말에 서울에 올라오면 소파에 쓰러지듯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얼굴은 늘 지쳐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새엄마가 밥을 안 준다고, 때린다고, 용돈을 뺏어간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아빠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쓰러지면 그건 정말 내 탓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12년을 참았어요. 주말에 아빠가 올라오면 유나는 밝은 척했습니다. 학교 재밌었다고, 새엄마가 잘해준다고 거짓말을 했죠. 아빠는 피곤한 눈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유나의 가슴을 찔렀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만 연기를 했습니다. 다정한 아내, 착한 엄마 연기를요. 유나에게 밥 먹었냐고 묻고 학교는 어땠냐고 물었죠. 유나는 그 가식적인 미소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아빠가 떠난 후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2년 동안 그런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아빠한테 말하면 아빠가 쓰러진다는 협박에 맞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살았다는 게요. 걷다 보니 낡은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24시 찜질방이라고 적혀 있었죠. 유나는 주머니 속 10,000원 2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돈을 쓰면 당장 내일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지만 11월 밤에 거리에서 자다간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아주머니가 유나의 상복 차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아무 말 없이 찜질복과 수건을 건네주었죠.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구석진 자리를 찾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기둥 뒤쪽,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주변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웃음소리가 유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소음처럼 느껴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오직 자신만 지옥에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죠.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아빠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던 모습, 피곤해도 웃으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셨던 모습까지. 그때 품에 넣어둔 폴더폰이 만져졌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이었죠.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유나를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비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폴더폰이 들려 있었죠. 액정이 금이 가고 테이프로 칭칭 감긴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폰을 유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이 폰을 켜라고요. 거기에 저장된 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널 지켜줄 거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죠. 그저 아빠의 노파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빠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려 빈 콘센트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기둥 뒤쪽에 먼지 쌓인 콘센트가 하나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충전기를 빌려 폴더폰을 연결했습니다. 제발 켜지길 바라면서요. 이 폰이 켜지지 않으면 유나에게 남은 희망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작은 진동과 함께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뉴 버튼을 눌렀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수십 개쯤 있을 줄 알았는데 목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딱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JY, 이니셜 2글자뿐이었습니다. 이름도 관계도 알 수 없었죠. 아빠는 이 사람이 누군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것 같았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아빠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번호를 확인하니 010이 아니라 011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 011 번호를 쓰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없는 번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지막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 눈빛은 거짓을 말할 눈빛이 아니었으니까요. 유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폴더폰은 통신이 끊긴 지 오래라 전화도 문자도 안 됐거든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그 번호를 스마트폰에 옮겨 적고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도와달라고 바로 말하기엔 너무 뻔뻔해 보였고 사연을 길게 쓰기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유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서민호 씨의 딸 서유나입니다. 첫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이름 앞에 고차를 붙이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아빠가 며칠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새엄마가 저를 쫓아냈습니다. 장례식도 채 끝나기 전에 맨발로 쫓겨났어요. 자존심 같은 건 다 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동정을 구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지만 지금은 살아야 했습니다. 아빠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딸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빠가 생전에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꼭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만약 이 번호의 주인이 아빠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전송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까요? 유나는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디링. 전송 완료 알림이 찜질방의 소음에 묻혀 작게 울렸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화면은 조용했죠. 유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전송이 안 된 건 아닐까? 아니면 번호가 바뀐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신락 같은 희망은 차가운 절망으로 굳어갔습니다. 역시 없는 번호인가 보다. 스마트폰 화면이 대기 모드로 바뀌며 까맣게 꺼졌습니다. 그 검은 화면 위로 유나의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헬쑥한 볼, 갈라진 입술. 유나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차라리 기대하지 말걸. 희망을 가졌다가 잃어버리니 절망감이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이런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남기고 떠나셨는지. 차라리 통장에 돈이라도 조금 남겨주지. 유나는 웅크린 몸을 더욱 작게 말았습니다. 주변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지독한 고독만이 유나를 감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유나의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너무 지쳐서 반쯤 잠들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습니다. 유나는 흐릿한 눈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방금 문자를 보낸 그 번호. JY.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알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지금 어디 있니? 주소 알려줘. 엄마가 갈게. 유나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었죠. 하지만 화면에 적힌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엄마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빠는 분명 말했습니다. 엄마는 유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유나는 평생 엄마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아빠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혼란과 기대가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찜질방 주소를.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찜질방 앞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코트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붉게 부어 있었죠. 여자는 찜질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유나를 발견하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도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유나의 귀에 들린 한마디. 유나야, 엄마야. 엄마가 왔어. 유나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숨긴 비밀.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요? 아빠는 분명 엄마가 유나를 낳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 유품 하나 남아있지 않았죠. 아빠에게 엄마 이야기를 물으면 늘 말을 돌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말할 수 없다고, 나중에 얘기해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엄마라니. 유나는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에 눈가는 밤새 운 듯 붉게 부어 있었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 미래의 자신을 보는 것처럼요. 여자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얼굴을 감싸더니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22년이나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되풀이하며 울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살아서 눈앞에 있다니. 아빠가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부모가 살아서 나타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문자가 도착한 건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300km 떨어진 지방 도시, 베이커리 카페 체인 햇들역, 본점 건물. 대표 한지영은 침대에서 뒤척이다 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죠. 한지영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지방에서 시작한 작은 빵집이 입소문을 타 5개 지점으로 성장했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냉철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바꾸지 않은 전화번호. 011로 시작하는 옛날 번호를 매달 요금 내며 유지하고 있었죠. 번호 통합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굳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연락해 올까 봐요. 서민호. 22년 전 한지영이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한지영과 서민호의 인연은 22년 전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한지영은 아버지의 억압 속에서 숨막히게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는데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빚으로 가득했습니다. 딸을 사업 도구로 여겼어요. 돈 많은 집안과 결혼시켜 사업을 확장하려 했죠. 한지영은 그런 삶이 싫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분식집에서 서민호를 만났죠. 옆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지영이 지갑을 잃어버려 계산을 못하고 있을 때 서민호가 대신 내줬습니다. 나중에 갚으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죠. 웃지도 않았고 특별히 친절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한지영은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죠. 다음 날 라면 값을 갚으러 갔습니다. 서민호는 안 받으려 했지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바람에 결국 받았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점심시간마다 만났고 어느새 사랑에 빠졌습니다. 서민호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의 학력도 재산도 없었죠. 하지만 성실했고 한지영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그냥 지영으로 대해줬어요. 두 사람은 몰래 사귀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난리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지영이 임신한 사실이 아버지에게 들통났죠. 아버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지우고 헤어지라고 협박했어요. 한지영이 거절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서민호를 직접 찾아간 겁니다. 한지영의 아버지는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딸한테서 떨어지면 주겠다고. 서민호가 거절하자 협박으로 방향을 틀었죠. 내가 붙어 있으면 지영이가 아버지와 의절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진짜 사랑하면 떠나라고. 그 말은 독이 든 화살처럼 서민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한지영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두 사람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이제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민호가 사라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죠. 남겨진 건 짧은 쪽지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영아. 나랑 있으면 내 인생 망쳐. 아이는 내가 키울게. 날 찾지 마. 한지영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서민호를 찾아다녔지만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이름도 주소도 모든 흔적을 지우고 증발해버렸죠. 서민호가 왜 떠났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때문이었죠. 한지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자신과 있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바보 같은 남자, 자기 희생이 사랑이라고 착각한 바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는 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비겁한 도망일까요? 그 사이 한지영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에 빚더미에 앉았죠. 회사는 부도 났고 집과 땅이 모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한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빚만 잔뜩 짊어진 채요. 정략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집안들은 모두 등을 돌렸죠. 한지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낮에는 빵집 알바, 밤에는 제빵 기술을 배웠어요.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처음엔 망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0년, 15년, 20년. 작은 빵집은 5개 지점을 가진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한지영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하지만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구멍이 뚫려 있었거든요. 서민호와 아이 생각을 하면 그 구멍이 더 커졌습니다. 한지영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았죠. 22년 동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2시 47분. 모르는 번호였죠. 스팸인가 싶어 무시하려다가 미리 보기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서민호 씨의 딸 서윤아입니다. 고 서민호, 죽은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고자. 한지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새엄마에게 쫓겨났다는 것, 갈 곳이 없다는 것.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한지영은 폰을 붙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2년을 기다렸는데 죽었다니, 다시는 만날 수 없다니.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민호의 딸이 쫓겨났다고 했죠. 갈 곳이 없다고. 서민호의 딸은 한지영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22년 전 하루밖에 안아보지 못한 아기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죠. 한지영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SUV 시동을 걸었습니다. 300km. 달리면 4시간쯤 걸릴 거였죠.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나야, 지금 어디 있니? 주소 알려줘. 엄마가 갈게. 그리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새벽 6시 찜질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죠.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죠.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 22년 전 품에서 떠나보낸 아기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서민호를 닮았거든요. 눈매, 코, 입술선까지. 동시에 유나의 눈동자 속에는 자신의 모습도 비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걸. 찜질방 휴게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영이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코코아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멍한 얼굴로 종이컵을 받아들었죠. 정말 엄마가 맞는지 유나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테두리가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죠. 배가 불룩한 여자의 어깨를 남자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나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죠. 아빠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빠,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을 뒤집으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JY에게 평생 사랑해 민우. JY. 폴더폰에 저장되어 있던 이니셜과 같았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왜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죠. 22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는데 사실은 엄마가 살아 있었다니. 한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반대, 서민호의 선택, 그 새벽의 이별까지. 서민호는 한지영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있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유나가 10살이 되던 해 서민호는 한계에 부딪혔을 거라고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공장 일을 나가면 어린 딸이 혼자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한 거라고. 딸에게 누군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다 들은 유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왜 평생 숨어 살았는지, 왜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았는지, 왜 늘 불안해하며 과잉보호했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빠의 가난은 무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지운 희생이었죠. 그리고 어린 딸에게 누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끔찍한 재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바보라고, 진짜 바보라고 중얼거렸죠. 한지영이 유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안았죠.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한지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때 유나의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하지만 발신지가 집 근처 지역번호였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받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엄마 최영순이었습니다. 짜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죠. 너 짐 안 가져갈 거니? 안 가져가면 고물상에 넘긴다. 오늘 중으로 와서 가져가.
그리고 네 아빠 짐도 가져가라. 아빠 물건.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의 유품이 아직 그 집에 있었거든요. 아빠의 옷, 아빠의 사진, 아빠의 흔적들. 한지영이 유나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새엄마가 아빠 짐을 버린대요. 고물상에 넘긴대요. 목소리가 떨렸죠. 아빠의 유품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니까요. 한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온화하던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가겠다고 유나가 걱정했습니다. 새엄마가 험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지영은 단호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22년 동안 기다려온 엄마가 드디어 딸 곁에 섰습니다. 한지영은 유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나를 괴롭힐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최영순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충격이 무엇인지. 두 모녀를 태운 SUV 서울 외곽의 낡은 달동네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달동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녹슨 대문, 금이 간 시멘트 담벼락, 빛바랜 빨래들. 이곳이 유나가 12년을 살아온 집이었죠. 한지영의 SUV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좁은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갔죠. 유나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새엄마가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유나가 달려갔습니다. 마당에는 유나의 짐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빠의 물건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입던 작업복, 낡은 구두, 손때 묻은 지갑까지. 새엄마 최영순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고물상 아저씨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빨리 실으라고. 오늘 중으로 다 치워야 한다고. 최영순이 유나를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죠. 쫓겨난 주제에 뭘 하러 왔냐며 비웃었습니다. 유나가 고물상 트럭으로 달려갔습니다. 짐칸에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패딩 점퍼 하나가 보였죠. 아빠가 겨울마다 입던 옷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안감이 삐져나온 낡은 점퍼. 하지만 유나에게는 아빠의 체온이 남아있는 보물이었습니다. 유나가 패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냄새가 희미하게 났죠. 이건 안 돼요.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이건 안 돼요. 최영순이 성큼 다가와 유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놓으라고 소리쳤죠. 돈도 안 되는 걸 붙들고 지랄이냐고 유나를 밀쳐냈습니다. 유나가 바닥에 넘어질 뻔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우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순이 멈칫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죠. 단정한 코트 차림에 서늘한 눈빛. 한지영이었습니다. 최영순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은 또 뭐냐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뭔 소리냐고 대들었죠. 한지영은 천천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한지영이 유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영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이 아이의 친엄마입니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영순의 표정이 굳어졌고 고물상 아저씨도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최영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지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테두리가 닳고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었죠. 남자는 젊은 시절의 서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어리지만 분명히 한지영이었죠. 최영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엄마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 악을 썼죠. 요즘은 합성도 감쪽 같다면서요. 돈 냄새 맡고 온 꽃뱀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한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꽃뱀이라고요? 민호 씨가 남긴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유산을 노려요? 한지영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최영순이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죠. 빚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빚도 당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최영순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죠. 불법 침입이라고, 애 납치하려 했다고. 한지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부르라고 했죠. 경찰이 오면 좋겠다고. 그동안 이 아이한테 한 짓 같이 조사받자고. 최영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12년 동안 밥 굶긴 거, 때린 거, 협박한 거. 그 모든 게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유나는 놀라서 한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직 자세히 얘기한 적도 없는데 최영순이 말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합의하자고 했죠. 양육비를 달라고, 12년 동안 유나를 키운 돈을 내놓으라고. 한지영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키웠다고요? 밥 굶기고 때리고 협박한 게 키운 거냐고 물었죠. 오히려 유나한테서 뺏어간 돈을 당신이 토해내야 할 거라고. 최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호 씨가 유나 대학 등록금으로 넣어둔 적금 말이에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몰래 해지해서 도박판에 갖다 바쳤죠. 얼마였어요? 3천만 원? 최영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유나도 놀랐습니다. 적금 이야기는 아빠한테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 가면 쓰라고 넣어뒀다고. 그런데 막상 대학 갈 때 돈이 없어서 휴학했죠. 그게 새엄마가 빼돌린 거였다니. 한지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유나야. 이 집에 더 있을 필요 없어. 최영순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냐고, 그냥 보낼 줄 알았냐고. 하지만 한지영은 눈 하나 감지 않았습니다. 비켜요. 아니면 정말 경찰 부를게요. 최영수는 결국 비켜섰죠. 하지만 물러서면서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한지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물상 아저씨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죠. 여기 있는 물건들, 아빠 것 하나 빠짐없이 이 주소로 보내달라고. 비용은 넉넉히 쳐서 보내겠다고. 고물상 아저씨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순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두 모녀가 마당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유나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2년을 살았던 집. 행복한 기억보다 아픈 기억이 더 많은 곳이었죠. 하지만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지영이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빠 물건은 다 챙겨서 보내줄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한지영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 유나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달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까 새엄마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이냐고. 적금 이야기, 구박 이야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한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민호 씨 성격을 알아. 그 사람이 딸 등록금을 안 챙겨뒀을 리가 없거든. 그리고 덧붙였죠. 나머지는 너 얼굴 보면 알 수 있었어. 12년 동안 행복하게 산 아이 얼굴이 아니더라.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단 하루 만에 유나가 12년간 겪은 일을 알아챈 거죠. 한참을 달리다가 한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왜 재혼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지방에서 일하면서 서울에 있는 딸을 돌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유나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최악의 선택이 된 거지. 한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유나를 위해 재혼한 거였습니다. 딸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이 이용당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바보 같다. 착하기만 한 아빠. 유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지영이 한 손으로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4시간 후 차가 지방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영의 집은 베이커리 카페 본점 건물 위층에 있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죠. 유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 젊은 아빠와 만삭의 엄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한지영이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새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한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안 가만히 있겠지. 돈이 목적인 사람이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연락해뒀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너는 그냥 여기서 푹 쉬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처리할게. 그날 밤 유나는 엄마가 내어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영의 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이었죠. 최영순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였습니다. 12년간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지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소장에 적힌 다음 내용이 한지영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영수는 서민호가 생전에 작성했다는 친권 포기 각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자신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지영에게는 유나를 데려올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 각서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죠. 최영순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12년간 유나를 키우며 들어간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것. 그리고 서민호가 생전에 작성했다는 친권 포기 각서를 근거로 유나의 법적 보호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나가 소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각서에는 아빠의 이름과 함께 붉은 지장이 찍혀 있었죠. 얼핏 보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아빠가 쓴 거 아니에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각서를 쓸 리가 없었거든요. 아빠는 유나를 목숨보다 아꼈습니다. 그런 아빠가 친권을 포기한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한지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민호 씨 성격에 이런 문서를 쓸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 위조된 거라고. 문제는 증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짜라고 외쳐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한지영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지영의 오랜 지인이었죠. 사업 초창기부터 법률 자문을 맡아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변호사 사무실. 한지영과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소장과 각서 사본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일단 이 각서부터 감정을 맡겨야겠네요. 필적 감정, 지문 감정 다 해봐야 합니다.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했죠. 진실을 밝혀내는 게 먼저라고 박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양육비 청구가 아니라고. 최영순이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아마 도박 빚 때문일 거라고 추측했죠. 도박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새엄마가 도박을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삼류 중에 삼류라고. 이런 황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건 돈에 쫓기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고. 한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파봐야겠다고 했죠. 조사는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고용한 조사팀이 최영순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지영은 조사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최영순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 인간인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첫 번째, 적금 횡령. 서민호는 유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적금을 들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10년 넘게 꾸준히 넣었죠.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요.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영순이 몰래 해지했습니다. 서민호 몰래 인감을 위조해서 은행에서 빼낸 거죠. 그 돈은 모조리 도박판에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휴학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적금 넣어뒀으니 걱정 말라고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 돈이 없었던 거죠. 아빠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남편이 힘들게 모은 딸의 등록금을 도박에 쏟아붓다니요? 두 번째,
유나의 아르바이트비 착복. 유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용돈도 없었고 학용품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새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스스로 번 거였죠. 그런데 최영순이 그 돈마저 빼앗아갔습니다. 내가 맡아줄게. 나중에 목돈 들 때 주겠다면서요. 물론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도 전부 도박판으로 들어갔죠. 유나가 2년 동안 모은 돈이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며 번 돈이었죠. 그걸 뻔뻔하게 가로챈 겁니다. 세 번째, 아빠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 조사팀이 서민호의 사망 경위를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과로사라고 알려졌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거든요. 서민호는 만성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라고 당부했죠. 그런데 최영수는 서민호에게 피로회복제라며 뭔가를 먹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고카페인 각성제였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성분이었죠.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서민호는 그 약을 믿고 먹었습니다. 아내가 챙겨주는 거니까요. 고마워하면서 받아 먹었죠. 그게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독인 줄도 모르고, 게다가 최영수는 서민호에게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시켰습니다. 평일에 공장에서 야근하고 주말에 서울 올라와서 또 밤새 운전하게 만든 거죠. 그 수입도 대부분 도박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박 변호사가 한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사 혐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최영순이 서민호 씨의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해로운 약을 먹였다면요. 한지영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유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가 단순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새엄마가 서서히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거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착했습니다. 자기한테 독을 먹이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그 순진한 아빠를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 여자, 진짜 악마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번째, 친권 포기 각서의 진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100% 위조. 각서에 적힌 글씨는 서민호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최영순이 흉내내서 쓴 거였죠. 게다가 지장의 위치와 눌림 정도를 분석해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찍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서민호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최영순이 손가락을 가져다 찍은 거였죠.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문서 위조, 사기미수 혐의가 성립됩니다. 한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최영수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법정에 나타난 모습은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죠. 12년 동안 힘들게 키웠는데 배은망덕하다고 친엄마라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애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적금 해지 내역서, 도박장 출입 기록, 각성제 구매 내역, 그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서까지. 최영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석에 앉은 삼류 변호사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죠. 결정적인 건 유나의 증언이었습니다. 유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12년간 겪은 일들을 낱낱이 말하기로 한 거죠. 밥을 굶겼던 일, 겨울에 보일러를 꺼서 동상에 걸렸던 일, 이유 없이 맞았던 일,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한테 말하면 죽는다는 협박을 12년간 들었던 일. 저는 주말마다 아빠가 오시면 행복한 척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영도 눈물을 훔쳤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새엄마는 처음부터 저랑 아빠를 이용만 한 거였어요. 아빠가 모은 돈을 빼돌리고 제가 번 돈도 뺏어가고 심지어 아빠한테 해로운 약까지 먹였어요. 유나가 최영순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결국 그 사람 때문이에요. 최영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제지에 다시 앉아야 했죠. 재판은 한지영 측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영순의 양육비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는 위조 문서로 판명되어 증거 능력을 상실했죠. 오히려 최영순이 역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서민호의 죽음과 관련한 상해치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영순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결과를 들은 최영순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죠. 안 돼. 내 돈, 내가 12년 동안 키워줬잖아. 끌려나가면서도 돈 타령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죠.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원하다는 생각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지영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죠.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유나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잿빛으로 가득했는데 오늘은 유난히 푸렀습니다. 아빠, 봤어요? 유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이제 감옥 가요. 아빠 힘들게 한 거 다 벌 받았어요. 한지영이 유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으로 충분했죠. 두 모녀는 나란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유나가 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그 폰이었죠. 엄마, 이 폰에서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아빠가 보내지 않은 문자들이 있어요. 수백 개나요. 유나가 폴더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가득 찬 메시지들. 전송되지 않은 문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죠. 전부 엄마한테 보내려던 거였어요. 22년 동안. 한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자들 속에는 아빠가 22년간 혼자 품어왔던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도요. 아빠가 남긴 폴더폰의 임시 저장함을 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모두 JY에 보내려던 문자들이었습니다. 한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가 폴더폰을 건넸죠.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날짜는 22년 전이었습니다. 서민호가 딸을 안고 도망친 직후에 쓴 문자였죠. 지영아, 미안해. 이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아이는 내가 잘 키울게. 건강해야 해.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문자였습니다.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저장하고 그렇게 22년이 흘렀던 거죠. 한지영이 다음 문자를 열었습니다. 날짜는 5년 후였습니다. 유나가 5살이 되던 해였죠. 오늘 유나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어. 엄마 아빠 그림이래. 근데 엄마 얼굴은 그냥 동그라미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지. 미안해, 지영아. 우리 딸한테 엄마 얼굴도 못 보여주고. 한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서민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유나도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자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영아, 오늘 유나가 초등학교 입학했어. 너무 예쁘더라. 너 닮아서 그런가 봐. 한지영은 그 문자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민호는 혼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재혼을 결심했을 때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 재혼하려고 해. 유나한테 누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공장일 나가면 애가 혼자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걱정돼. 영순이라는 사람인데
유나 잘 챙겨준다고 해. 잘한 건지 모르겠어.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자신을 위해 재혼한 거였습니다. 혼자 두기 불안해서 누군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서. 그 마음이 이용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 다음 문자는 몇 달 뒤에 쓴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요즘 말이 없어. 영순이가 잘 챙겨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예민한 건가? 유나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알아챘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주말에만 잠깐 올라오는 아빠였으니까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딸이 걱정되는데 확인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요. 시간이 흐를수록 문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영순이가 피로회복제 챙겨줘서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한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로회복제. 그게 아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각성제였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유나, 대학 보내려고 적금 부었어. 그거 타서 등록금 내면 되겠지. 조금만 더 힘내자. 적금. 최영순이 빼돌린 그 돈이었습니다. 아빠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도박판에 갖다 버린 거죠. 아빠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사고 이틀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한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자를 열었습니다. 지영아,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폰을 유나한테 줄 거야. 내가 아직 이 번호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22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길 바라. 한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2년 동안 번호를 지킨 건 자신이었지만 서민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언젠가 연락할 수 있기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기를, 서로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문자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유나, 부탁해. 내가 지켜주지 못한 만큼 너가 지켜줘. 22년 전에 빼앗아간 거 이제 돌려줄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지영아. 평생. 두 모녀는 밤새 그 문자들을 읽었습니다. 22년 동안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 거기엔 서민호의 사랑과 그리움, 미안함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다. 딸에게도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아파도 참으면서. 그게 아빠의 사랑이었습니다. 서툴고 바보 같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진심이었습니다. 유나가 한지영을 안았습니다. 한지영도 유나를 꼭 끌어안았죠. 아빠가 이어준 거예요. 우리를. 유나가 말했습니다.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우리를 이어줬어. 22년 만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유나는 한지영의 도움으로 휴학했던 간호학과에 복학했습니다. 2년 동안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한지영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내 돈이었다고. 아빠가 모아둔 적금을 새엄마가 빼돌렸으니 그걸 돌려주는 거라고.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자기 돈으로 등록금을 내주었다는 걸. 아빠의 적금은 이미 도박판에서 사라졌으니까요. 유나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한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죠. 고맙긴. 엄마가 22년치 밀린 용돈 주는 거야.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날, 두 모녀는 서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유나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학교 다시 다녀. 간호사 될 거야. 아빠가 바랬던 것처럼. 한지영도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호 씨, 유나 잘 키울게. 22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이제라도 지킬게.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 묘비 위에 내려앉았죠. 마치 서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떠났지만 아빠가 남긴 번호 하나가 22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은 엄마가 곁에 있었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빠도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딛고 다시 걸어가는 첫걸음. 유나는 한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빠 목까지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하게 살자. 셋이서 두 모녀가 벚꽃길을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아빠는 떠났지만 아빠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랑은 결국 닿는 법이니까요.